그럼 이어서 이제 3장으로 가봅시다. 지난 앞장에서는 결국은 단군 신화라고 우리가 부르면 식민사학자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는데, 그게 사실은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비난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신화 자체가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신화 자체를 우리가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신화를 분석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를 단군 신화라고 해야지 뭐라고 부르냐. 뭐라 그래. 단군 뭐 이덕일 선생님처럼 단군 사화라고 해야 되냐. 신화잖아요. 신화를 신화라고 불러야지. 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단군 신화와 역사의 이중주라는 이제 장 제목이에요. 뭘 얘기할 거냐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신화로 만들어진 단군 신화가 어떻게 우리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바뀌고 변하고 이렇게 또 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신화의 역사성을 알려면 신화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신화학이라는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사실 깊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연구자가 쉽사리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편법으로 이제 신화학의 어떤 거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얘기를 정리함으로써 여러분께 신화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아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 할까요? 거의 신화학의 아버지 정도 되는 레벨의 어마어마한 연구자입니다. 예.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엘리아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여러 책들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신화와 현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저는 이제 그 책을 에 있는 정리를 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아데는 신화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신화는 신성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원초의 때, 시원의 신화적인 때에 생겼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신화는 항상 창조를 설명하며 어떤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존재 시초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신화의 주역은 초자연적 존재이며 그들은 원래 태초의 절대적인 때에 행했던 행위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네 번째, 신화는 항상 실제, 리얼리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이야기, 진정한 역사로 간주된다. 자, 요렇게 신화를 규정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군 신화를 비교해보면, 단군 신화야말로 정말 신화가 아닐까 싶지 않나요? 어떤 그 창세 신화로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신화의 주역이자 시조로 인식되는 사람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모습. 그러면서도 그것이 건국 신화로 작동을 하면서 진정한 역사로 간주되는 모습까지. 정말 신화죠. 그렇지 않나요? 봅시다. 천신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강림하여 신실을 건설하고 세상을 다스렸다. 이 이야기는 바로 고조선 이전 최초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죠. 단군 왕검은 천신의 아들과 곰에서 인간으로 변한 여성 사이에 태어났으며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1908세에 산신이 되었다. 초자연적인 존재. 신화적 존재죠. 즉 고조선의 건국자 단군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의 맥락에 주목할 때 이 문헌에 보이는 단군에 대한 기록은 고조선인의 창세신화이자 건국신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당대 그 당시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향유되고 있던 그 시기, 고조선 시기에 고조선인들이 관념적으로 믿었던 창세신화이자 건국신화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이 단군 신화 속에 보이는 부교적 요소가 있어요. 이런 후대적 표현을 지적하면서 단군 신화는 고조선 시기가 아니라 고려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볼까요? 나가 같은 경우는 "불교가 전해진 후 승려들에 의해 날조된 황당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볼까요? 테라토리 같은 경우는 "불설에 근거한 가종의 선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어 오다 같은 경우는 "외항산 산신의 연기와 평양 선인의 전설이 13세기 무렵 합쳐져서 만들어진 평양의 개벽 연기 전설이다." 고려시기에 만들어진 전설이라는 얘기죠. 마쇼고. 자, 마지막으로 이만희시류네요. 평양의 지방신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해열의 묘약인 단군의 칭호를 부여하여 그 전설을 구성하고 단군기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다 후대, 특히 고려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가부터 해서 시라토리 구라키치, 오다 쇼고, 이만희시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일리는 있죠. 예, 고려시기라고 볼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후대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사실 고조선 시기에 없었던 어떤 불교적 요소라든가 불교적 요소가 분명히 신화 속에 찾아집니다. 단군 신화에는 후세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용어가 정말 산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신화란 여러 시대에 걸친 전승 과정에서 가공되고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그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왜입니까? 사실은 고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구전되어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그게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당대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의 이해 방식으로 그 신화를 흡수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교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군 신화도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때 도교적 어떤 세계관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단군 신화가 전승되면 그 사람들은 또 도교적 어떤 세계관 속에서 단군 신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화는 자꾸자꾸 풍성해지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리하면 전승을 공유하고 다음 시대로 전달했던 전승의 전달자와 수용자들의 인식이나 세계관, 이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신화의 내용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전승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화의 골격, 신화의 뼈대가 되는 내용, 기본적 내용마저 바꾸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신화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늘신의 후손과 곰 여인이 맺어져서 단군이 탄생했고, 그가 바로 고조선의 건국시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뼈대 자체, 이 신화의 기본 골격 그 자체는 고조선인들의 시조 신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대스럽지 않나요? 하늘신, 천신의 후손과 곰 여인이 만나서 단군을 탄생했다. 곰이라고 하는 어떤 토템적 요소, 하늘신이라고 어떤 천신의 요소, 이 결합을 한다는 이 상상력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고대인들의 관념적 체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의 어떤 이 신화의 어떤 연원, 그 시작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고대 국가에서 우리가 한번 이 건국 신화를 연구를 할 때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어떤 건국 시조의 위상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건국 시조는 단순히 왕실의 시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족의 시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가 전체의 관념적인 어떤 시조신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 전체를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시조신인 거예요. 예컨대 그 고구려가 이제 당나라랑 전쟁을 벌일 때 요동성이 한번 함락을 당해요. 그 수양제 그 100만 대군도 정확히 118만이 넘는 그 병력이죠. 그 100만 대군을 막아냈던 그 요동성이 장태종이 이끄는 당군과 접전을 벌였을 때는 이제 함락당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너무 그 기록들을 보면 너무 절실해요. 막 진짜 막 이렇게 생생한데 그 당시에 거의 요동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요동성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군인들이 패닉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이 성이 정말 함락당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위기감이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동성에 있는 주몽 사당에 가요. 자신들의 시조의 사당에 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해요. 빕니다. 막 빌고 막 그 마을 처녀를 뭐 바치는 행사를 하고 이 의식을 치르고 막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주몽이라는 어떤 고구려의 시조는 단순히 게르부 왕실, 왕족 일족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수호신으로서 시조신인 거예요. 국가 전체, 백성들 전체의 시조신으로서 관념적으로 믿어졌던 거죠. 그게 고대 국가의 시조예요. 고대 국가의 시조는 정말 곧 신입니다. 신. 시조신이에요. 그러면 천신의 아들로서 날씨를 다스리고 곡식, 인간의 수명, 질병, 선악과 형벌 등을 주관했던 이 환웅과 그 혈통을 계승한 단군이야말로 사실은 고조선 당대인들에게선 정말 신적 권능을 지닌 시조죠. 시조 신이죠. 이렇게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조 신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대 국가를 지배하는 그 지배층들, 왕족들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지배층도 고조선의 그 왕족들도 자신들이 왜 왕족인지에 대한 어떤 지배 정당성을 얘기할 때 자신들의 이러한 시조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념적 근거가 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신적 권능을 지닌 시조로부터 온 혈족이니까. 이게 고대 국가의 하나의 관념 체계인 거죠. 결국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자 시조 신화로 기능했던 이 단군 신화는 그 처음 모습부터 역사가 아닌 신화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고대 국가에선 그래요. 이렇게 시조 신화가 신화로 만들어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로서 만들어져야지만 그 신비로운 신성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고대 국가의 어떤 지배층은 지배층 왕족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로 불러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 신화는 고대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의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이념적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볼 경우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서의 단군 신화는 사실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그 역할과 수명이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만이 이제 군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서의 단군 신화는 사실 수명을 다한 거죠.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 해도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쯤이면 사실 조선이 멸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단군 신화는 신화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죠. 왜냐하면 시조 신화니까. 시조 신화는 그 국가가 생명력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지 그 나라가 멸망해 버리면 시조 신화도 사실 그 수명을 다하는 거야. 역할을 다하잖아. 끝나는 거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조몽 신화의 어떤 신화적 기능이 끝난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상하게 단군 신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반도 첫 번째 건국 신화이기 때문에요. 한반도 처음을 장식한 시조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역사 최초의 신화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수명이 계속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도 단군 신화는 오랜 시간 후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 역사성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어떤 단군 신화의 특징,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봅시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이 단군에 대한 기억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1차적으로. 단군 신앙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평양이겠죠. 왜냐하면 유만조선이 멸망할 때 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잖아요. 평양은 그 당시 고조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평양과 직접 닿아있던 고대인들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구려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제왕운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뭐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네, 뭐 부여왕 해부르는 단군의 아들이네 이러면서 주몽신화와 단군이 묘하게 연결되는 어떤 이런 잔재들이 보이잖아요.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고구려인들이 그 단군 신화의 어떤 그 계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고조선 멸망 이후 사실은 기능을 다한 단군 신화에 대한 어떤 기억을 그 다음에 가져간 사람, 전승한 사람들은 고구려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고구려인들의 시조와 단군이 연결되는 이러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에 가면 어떨까요?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단군에 대한 기억이 꼭 12세기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지이자 고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시대의 평양은 서경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시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 지역에서 명명을 유지했는데 이때는 약간은 좀 그 성격이 변하죠. 입니까? 어쨌든 고려라는 나라는 고조선과 고구려 이어서 뭐 생긴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단군을 어떤 시조로서 인식하지는 않으니까 후의 시조는 따로 있겠죠. 그죠? 태조 왕건의 그 뭐야 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고려시대에 오면 중세에 접어들면 시조신이라는 관념은 약간 약해지니까 많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단군은 시조라기보다는 약간 신앙의 대상, 뭔가 풍수도참설과 설과 연계돼서 전승이 전해져 오는 뭐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13세기 말 몽골의 침략이 있고 국가적 위기가 막 발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단군이라는 어떤 인물이 새롭게 조명되게 돼요. 이 단군에 대한 기억이 문자로 정착한 시기도 바로 이 시기죠.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 이전 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의 국가로 고조선을 지목한 시기도 바로 이 고려 시대고 단군을 최초의 임금이자 역사적 시조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고려 시대가 바로 획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는 거지. 이건 제왕운기의 얘기인데 신라와 고구려죠. 목조, 북옥조, 동부여, 북부여, 예맥, 비류국 무슨 말입니까? 즉 한반도 일대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는 모두 단군의 후예이다라고 하는 이 동질성이 이 동질성을 강조하는 어떤 이러한 문장 서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 이때쯤으로는. 왜 그럴까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단군이 주목이 되고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동질성을 어떤 갖고자 하는 이러한 서술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타날까요? 뭔가 단군을 자신들 역사의 원류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인식들 나타날까요? 결국은 몽골의 침략 속에서 국가적 위기가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고려의 어떤 뭐랄까요? 인민이라 표현할까?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이로써 어쨌든 단군은 언제든 이후로 민족 혹은 국가 구성원 전체 시조로 부름받을 준비를 마치게 돼요. 이제는 그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이런 인식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몽골의 침략과 지배라는 어떤 이러한 국가적 실현 속에서 고려인들은 서로 간의 동질성, 즉 동원 의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군은 그러한 역사 공동체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 현대적 관념에서 혹은 근대적 관념에서 민족이라는 걸 이 시기에 투영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고려 시대에 고려의 개경에 사는 고려의 귀족과 그 노비가 서로 그 계급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노비가 뭐 귀족을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비와 귀족이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어떤 공질성을 가질 수 있나요? 없죠. 안 되잖아. 그렇지 않을까? 조선시대 양반과 백정이 우리는 하나의 단군으로 시작된 하나의 한 핏줄 한 민족 이런 얘기해요? 못하지. 서로 계급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회적 계급이 붕괴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때 민족이란 개념을 이 전근대에 투영할 수 없고 고려시대에 특히 투영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고려를 구성하는 구성원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 시원, 역사적 공동체의 시원으로서의 단군이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아마도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이러한 시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장됩니다. 있죠. 조선시대에 가면 이제 쌍두마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단군과 기자가 이제 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군은 희수명지주, 처음 천명을 받은 군주, 임금이란 뜻이겠죠. 처음 이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자는 뭡니까? 단군에 이어서 조선을 이어받은 기자는 희흥교화지군. 희흥교화지군이란 건 뭐냐면 처음 교화를 흥하게 일으킨 임금이란 뜻이겠죠. 중국으로부터 어떤 중화 사상이 이 당시에 중요했으니까 조선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화의 어떤 정통을 가지고 왔던 기자로 인해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는 게 조선인들한테는 조선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근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은 시수명지주, 기자는 시흥교화지군이라고 해서 인물을 이제 자신들의 역사에 이제 시작으로 놓게 됩니다. 어쨌든 이로써 이 단군은 역사의 시작을 알린 사람으로서 이제 조선인들한테도 그 당시 조선인 지식인들한테도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을 동방 역사상 최초의 군주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단군보단 기자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처음 중국의 어떤 중화, 어떤 문명, 교화를 처음 이 땅에 전파한 어떤 이 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이족, 동쪽의 오랑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 사상과 같이 이제 이 궤를 같이 해서 항상 그 중화를 떠받드는 어떤 그러한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게 조선 지식인들한테는 자부심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조선 시대에는 단군도 같이 주목이 되면서 단군 사당도 만들어지고 국가적으로 제사도 지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편찬된 각종 사서의 역사의 첫머리에는 다 단군 조선이 장식해요. 국조로서의 단군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국조로서의 단군의 이미지가.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뭡니까? 성리학으로 무장한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리학적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뭔가 단군의 어떤 괴이하고 좀 신비로운 신이한 이야기들은 납득하지 않아요. 단군이 1900년을 넘게 살았고 뭐 이러한 얘기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단군을 철저하게 인간 군주로서 묘사를 해요. 이게 바로 성리학적 합리성을 무장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인 거죠. 단군을 바라보는. 그렇게 앞서 신하로서의 단군이 신하의 주인공으로서 단군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조선시대에 거치게 됩니다. 이러면 단군 묘가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발굴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단군릉이 조선시대 이 단군묘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선시대 단군묘라고 알려졌던 것을 파봤더니 이게 단군릉이더라 이렇게 된 게 북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작이 묘하죠. 어쨌든 이 뭡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네, 그렇죠. 어쨌든 단군묘가 출현했던 건 뭡니까? 정말 단군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거잖아. 사람이니까 죽어서 묻힌 거니까. 네, 바로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단군이 인간이 되는 시점이 조선시대인 거죠. 그래서 단군 신화 속에 웅년은 사라지고 1000년 넘게 살았다는 초월적 지배자로서의 단군은 없어져요. 대신 단군의 자손이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나름의 합리적 이해 방식도 출현합니다. 재밌죠? 점점 단군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목을 축인 다음에 마지막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있네요. 미안합니다. 두 페이지가 더 있는 슬라이드 숫자를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신화에서 역사로 간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단군에 대한 어떤 숭배, 단군에 대한 인식이 언제 또 급진적으로 바뀌냐면 바로 한말의 국가적 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혹은 식민지 시기라고 얘기하는 그 엄혹한 시절을 맞이하면서부터 단군에 대한 인식이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르러 비로소 단군은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이 기자를 밀어내게 되죠.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기자를 그냥 막 이렇게 절단을 내버리는 거죠. 기자, 야 저거 야 치워버려. 저런 건 밀어내. 그리고 우리는 단군이야.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신채호를 중심으로 어떤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그 당시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역사 체계니까. 거기서 기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기자는 중국인이라 이거지 뭐. 우리의 시조 단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단군은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기자를 밀어내고 드디어 민족 역사의 최전선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더 찾아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08년 자료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1908년 1월 1일자 이 대한매일신보 논설을 보면 그 신년 송축에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인식이 처음 등장합니다. 민족의 시조로서 단군이 자리매김하게 돼요.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이란 건 좀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의 발견과 함께 단군의 지위가 단순히 국가의 시조, 또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역사의 시조, 이걸 떠나서 그보다 더 큰 민족의 시조로 격상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위치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단군에게 민족의 시조라는 위치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시작된 웅대한 고조선의 역사를 그려내고자 했던 신채호를 비롯한 여러 역사가들의 노력이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다른 데로 불똥이 튑니다. 바로 종교하고 만나게 돼요. 신화 속의 주인공에서 국가의 시조를 거쳐서 이제는 근대에 와서는 민족의 시조로 변모해 갔던 단군이 이제는 종교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909년 창교한 이 대종교 있지 않습니까? 대종교. 사실 독립운동으로도 제일 열심히 했던 대종교. 이 대종교의 신앙 대상으로서 단군이 신앙 대상이 돼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과 함께 마치 삼위일체처럼 삼신일체가 돼 갖고 단군이 민족의 시조가 아닌 삼신일체의 창조주로 묶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을 양육하는 존재로 변모해요. 정말 신이지 신. 인간에서 조선시대에 인간으로 내려왔던 단군이 다시 근대에 와서 대종교를 만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고대에는 신화 속의 존재, 즉 신이었어. 신적 존재였다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민족의 시조, 뭐 아니 혹은 국가의 시조 이렇게 돼 갖고 인간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인간으로 내려왔던 단군이 다시 대종교를 만나서 신이 됩니다. 는 역사죠.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아이고 모기가 막 왔다 갔다 하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잠깐 또 목을 축인 다음에 마지막 강의 들어갈게요.